자, 그리고 이때부터 사우디와 러시아는 아주 너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다? 트럼프였다. 자, 오늘의 주제 석유와 국제정치입니다. 석유 하나로 거의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곳이죠. 중동아랍입니다. 이 PPT가 뭐냐면 오펙입니다. 오펙이 뭐예요? 석유 수출국 기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펙 플러스가 있네? 오펙 플러스는 오펙의 회원국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오펙과 함께 석유 증산을 하든 감산을 하든 이런 걸 같이 좀 회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들, 석유를 생산은 하는데 오펙에까지 바로 넣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펙 플러스라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진한 게 오펙이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여기 멕시코 같은 거, 요런 나라들이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펙이 요즘은 오펙 혼자서만 감산 증산을 결정하지 않고 저 플러스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제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했어. 감산. 근데 얘 플러스들 지금 얘네들도 석유를 만들거든요. 얘네가 만약에 계속 증산을 하면은 그러면 도로아미 타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함께 넣어가지고 이제 함께 좀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참 암담하죠. 최근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까지 열린다고 하고, 미국도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지금 생산하는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가 러시아예요. 중동아랍을 다 합하면 당연히 미국이랑 러시아보다 많이 생산하지. 그러나 하나하나 국가로 따지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1위, 2위라는 거. 달리 말하면 뭐죠? 전 세계의 석유 하면 딱 떠오르던 중동아랍. 이 중동아랍이라는 지역의 입지가 거의 그냥 40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다가 지하실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중동아랍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석유 가격이 어때요 지금? 94, 97, 93, 90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비쌌지 조금. 근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100달러 그냥 돌파했다는 뉴스 보셨죠? 저때 2011, 12, 13년에는 비싼 게 당연했어요. 저 가격을 시장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010년에 79달러였는데 94, 97 이렇게 오릅니다. 그죠? 왜 저때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되냐면 카다피 아세요? 카다피가 2011년에 죽죠. 리비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거든. 아랍의 봄이라고 중동아랍 국가 전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막 거세게 일어나면서 카다피가 죽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리비아에서 석유 생산하는 게 좀 암흑기였어요.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사회 경제 자체가 붕괴되죠. 미국이 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여러모로 베네수엘라도 석유 생산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고, 이란은 이란대로 핵 개발하느라 경제 제재 상태라서 석유를 마음대로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야. 게다가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있죠. 요 사이에 얘도 있네? 이라크죠. 이라크에서는 다들 아시죠? 그 이상한 무장단체 애들 나온 거. 노딱 때문에 내가 언급은 못하겠지만, 이래서 유가가 도대체 어디가 끝일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100달러에서 90달러 사이 이걸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100달러 또 돌파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셰일이 터진 겁니다.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생산량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셰일이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이런 층이 있어. 유전. 이런 데 꽂아가지고 뽑아내면 돼요. 근데 셰일층은 진흙이야. 석유랑 진흙이랑 막 그런 게 막 오만대 섞여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저 진흙층을 어떻게 퍼올릴 거야? 진흙 그거 백날 펌프로 해도 안 퍼올려져요 그거.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빨대를 꽂은 다음에 엄청난 물과 화학 약품을 섞어가지고 모래랑 이런 거 섞어서 빡 쎄리면 기름하고 이런 것만 쫙 뽑아져 와요. 아무튼 이 기술이 이제 좀 보급이 되면서 그러면서 셰일 기업들이 늘어난 거죠. 그죠? 마침 고유가잖아. 90에서 100달러 사이였잖아요. 기름값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1년, 2년, 3년, 4년째 90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되니까 셰일 기업들이 이때 기름을 많이 퍼올리면 우리도 개이득이다라고 딱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오지게 셰일 기업들이 생긴 거야. 만약에 2011, 12, 13년도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진짜 유가가 100달러 그냥 돌파하고 막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더니 이제 2014년 가을부터 이제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2014년 10월 중순에 84달러까지 내려가요.
방금 전까지 90에서 95였는데 이게 11월 되니까 77 됩니다. 쭉쭉 떨어지는 거야, 쭉쭉. 당시에 이게 떨어진 이유가 셰일 기업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 거예요. 중국이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사용하는 석유량도 이제 제한적으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석유 가격이 이제 쭉쭉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석유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지금 중국 아닙니까? 그런 중국이 석유를 적게 쓰면 셰일 기업들도 늘어난 상태에서 공급량은 늘었는데 소비량이 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갔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오펙이 잠가라 밸브를 결정하면 석유 가격은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하필 오펙 안에 사우디랑 이란이 있는 거야. 사우디와 이란. 지역 패권이라는 거 아세요? 지역 패권?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는 누구예요? 미국이죠? 지역 패권은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 그래도 짱 먹은 애들을 지역 패권이라고 해요. 중동아랍의 지역 패권을 가지고 지금 2022년 오늘까지도 사우디랑 이란은 사이가 더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중동아랍의 지역 패권을 두고 현재로서는 사우디가 친미 국가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란은 친미가 아니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에 다가가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란이랑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지고 특정 국가가 중동아랍에 영향력 행사하는 걸 막으려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동아랍 국가들이랑 사이가 좋아져야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중동아랍에 가까워지면 안 되죠. 미국 입장에선. 미국이 먼저 관계 개선을 해야겠지 당연히.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란 핵협정을 시작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 제재를 가했던 건데 우리 서로 협의 잘 봐서 경제 제재 이제 풀어줘 가면서 너네도 핵을 동결하고 감축해가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만든 대로 이제 딱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하자. 그게 이란 핵협정이에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박살냅니다.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협정 탈퇴를 트럼프가 발표해요.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가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란이랑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건 다 아시죠? 사우디가 이슬람 순위파고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예요. 그리고 하메네이가 있어. 여기 보면은 이란의 호메인이고 이란의 하메네이예요. 이란은 정치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군림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국가 정치 종교 최고 지도자예요. 하메네이. 이 호메인이가 죽고 하메네이가 이제 된 거죠. 이 아저씨 알아요? 이 아저씨 사우디 왕세자죠. 이란 저 정치 종교 지도자랑 저 사우디 왕가랑 서로 인신모욕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란에선 사우디한테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은 미국한테 모든 걸 바쳐주는 젖소들이다. 별말을 다 해. 정반대로 사우디 왕세자 막 이런 사람은 아까 하메네이 보여줬지.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망상에 젖어있는 중동의 히틀러다. 이러면서 막 서로 인신모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둘이서. 자 어찌되었든 석유값이 계속해서 내려가거나 그러면 이제 오펙이 감산을 하면 되는데 이란과 사우디가 같이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중동아랍 국가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지만 국가들끼리 서로 아직도 견제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특성이 있어요. 유럽도 1, 2차 세계대전 터진 거 보면 서로 신뢰를 안 했지. 그러나 지금은 나토도 있고 EU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서 그런 게 많이 통합되는 게 있어요. 중동아랍은 택도 없어 그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서로 견제를 하는 국가들이 오펙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이 상태에서 석유값이 오펙이 감산을 해가지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석유를 팔기 시작하면 이란이란 국가가 돈을 잘 벌게 되죠. 그걸 견제하려면 사우디 같은 나라 입장에선 제살 깎아먹기를 해서라도 석유값이 내린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펙 국가들 사이에 국제정치적인 어떤 견제 이런 거에 의해서 감산을 해야 되는데도 감산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둘 때도 있다는 거지. 1차 오일 쇼크 아시죠? 오펙이 잠가라 발부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국제정치적으로 중동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잠가라 발부를 해가지고 막 진짜 전 세계 석유값 요동치게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동아랍 국가들끼리 통합이 잘 안 되고 오히려 1945년 이후보다도 더 통합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지금은.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견제하는 게 생겨서 석유 감산과 증산 같은 거를 본인들 스스로 획기적으로 동일한 마음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있다는 거. 옛날에는요 사우디가 석유 생산량 1위였단 말이야 막. 지금도 세계 3위예요. 미국 러시아 다음에 사우디야. 그래서 옛날에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석유가 너무 많이 풀려서 석유 가격이 폭락했네? 그럼 나라도 잠궈야지. 그럼 실제로 그게 먹혔어요. 가격이 막 진짜 올라가는 거야 사우디 혼자만 그래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자마자 다른 석유 수출 국가들이 신나서 오지게 푸는 거야 석유를.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나 혼자 공급을 잠궈가지고 무언가 해결하는 건 부질없구나 이런 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야 사우디도.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대부분 특정 이슈 특정 국가를 견제하려면
그냥 더 풀어요. 더 풀어서 해결하려고 그래. 연맥이려고 막. 중동아랍에 있는 오펙 국가들이 공급량을 줄여도 그래봤자 한 거야. 중동아랍만 석유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미국이 1위고 2위가 러시아고 저 멕시코도 석유 생산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전통적인 중동아랍 국가들끼리만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지금 옛날처럼 무슨 중동아랍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간다요가 최근에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편에서 러시아의 그 파이프 얘기했죠. 파이프, 가스 파이프.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제 중동아랍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사우디 입장에선 또 뭐가 있어요? 이란 견제해야 되잖아. 복잡 다사다난한 이런 게 있는 거야. 2014년 11월에 오펙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이에요. 석유 장관. 사우디는 석유가 중요하잖아. 그 정부 부처 중에 석유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부처가. 그 사우디는 석유부 장관이 있거든. 알 나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4년 11월에 오펙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 미국도 셰일 혁명이 시작됐고 러시아도 석유 생산량 게다가 가스 생산량도 더 늘리고 있고 석유 가격은 계속 폭락하고 있고 전 세계의 눈이 2014년 오펙 회의에 집중이 되어 있을 시기예요. 이때 중동아랍의 오펙 국가들 외에도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도 꽤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중동아랍 혼자서만 무슨 석유 가격에 대해서 공급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봤자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랑 베네수엘라, 러시아도 참여를 했던 그런 그 회담이었어요. 근데 멕시코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석유 산업 부흥을 위해서 석유 생산량 못 줄인다. 안 줄인대.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안 줄이겠다는 거야. 이거를 듣고 사우디 석유 장관이 이제 안 거야. 우리 빼고는 아무도 생산량을 줄일 생각이 없구나. 웃긴 게 뭐냐면요. 당시 멕시코랑 러시아가 오히려 석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폭락하고 있네요. 사우디가 석유 공급을 줄여주세요. 멕시코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지들은 줄일 생각도 안 하면서 사우디 보고만 줄이려고 하는 거야 마. 그러자마자 석유 장관이 개빡쳐가지고 이럴 거면 회담 할 필요가 없다. 그 어떠한 나라도 지금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회담은 이걸로 끝이다고 서류 집어들고서 그냥 나와요. 대서특필 됐었어 그거.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2015년 48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16년 43달러까지 떨어져요. 개폭락을 합니다. 진짜로. 2010년 들어 유례없는 저유가 시대였어요. 저때. 여기서 이런 찌라시를 얘기하는 양반들이 있더라고. 사우디가 일부러 미국의 셰일 기업들을 박살내려고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 혼자 줄여봤자 택도 없는 상황인데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음모론이야. 이번에 셰일 오일과 관련된 걸 공부하면서 간다요도 알게 된 사실인데 일반적인 이런 전통적 시추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 유전을 발견하면은 1, 2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꽤 들여서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 뽑아내거든요. 근데 꽤 오랜 기간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셰일 오일은 금방 바닥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sheil 오일은 셰일층이 있는데 부동산을 셰일 기업이 산 다음에 셰일 뽑아내고 빨리 다른 셰일층을 또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셰일 오일층이. 근데 장점이 뭐냐면 셰일 오일은 전통적인 게 1년 이상 꽤 걸려요. 유전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걸려 막. 게다가 영국 같은 데 있죠. 영국. 이게 지금 영국의 북해 유전이에요. 여기에 지금 영국의 북해 유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 영국이 근데 여기 북해 유전할 때 5년에서 10년 동안 바닷속 유전을 발견하느라 뒤져라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돈이란 말이야. 비용 단가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셰일층은 빨대 꽂아보고 빼고 한 군데 찾아서 빨대 꽂고 이러는 게 시간이 반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셰일 기업들이 사방에서 생겼다는 거야.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이제 석유가 어떻게 됐냐면은 석유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체가 옛날에는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국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석유를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석유 가격을 쥐락펴락합니다. 시대가 변한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석유를 많이 구매하고 푸냐 마냐를 결정하고 정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 석유 가격의 주도권은 중동아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 외에도 지금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국가들이 지금 더 있단 말이야 지금.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자, 아까 말한 사우디 석유 장관이 2016년 2월에 고통 분담할 생각이 다들 없는 것 같다. 우리도 이제 석유 가격을 그냥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우디도 이제 석유 가격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말 다 놔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16년 4월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함께 석유 생산량을 줄이는데 합의합니다.
근데요, 그걸 합의했는데 하루 만에 사우디 본국의 외교당국자에 의해서 합의가 뒤집어져요. 하루 만에 파투가 나. 왜? 사우디가 이란이 참여 안 하면 하지 마라. 사우디는 이란을 조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해봤자 분명히 석유 가격이 좀 오를 거란 말이야. 이때 이란이 감산 안 하면 이란만 좋은 꼴 생기는 거예요. 이란만.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파토 납니다. 감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우디가 어떤 나라죠? 석유와 종교를 이용해서 왕권이 유지되는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사우디는 다른 중동아랍 국가들을 견제하고 사우디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이제는 아닌 거야. 미국이 사우디를 위해서 감산을 같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미국이랑 사우디가 함께 발이 맞는 그런 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는 중요한 산유국이자 중요한 강대국이라고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국제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자기 국가의 안위, 필요에 의해서 확확 변하기도 한다는 걸 우린 여기서 또 한 번 배울 수 있어. 자, 이제 2016년 9월이 됐어요. 2016년 9월이면 지금 이 표에서 봤을 때 2010년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2016년이 가장 낮았던 거야. 너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오펙이 이란을 포함해서 감산을 합의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감축한다고 하냐면요. 1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인다고 합의해요. 모든 국가가 하루에 그럼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지금. 만약에 50개의 국가가 100만 배럴을 줄였다고 치자. 하루 생산량을. 그럼 5천만 배럴인 거야. 5천만 배럴. 하루에 5천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거야. 엄청난 양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모든 국가가 전부 다 100만 배럴을 줄일 수는 없죠. 어떤 나라는 그 이상의 엄청난 양을 뽑아낼 수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 국가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을 못하는 나라 입장에서 똑같이 100만씩 그냥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그걸 줄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펙 국가들은 하루 120만 배럴씩 감산하겠다. 그 외의 산유국들은 하루 평균 55만 8천 배럴을 감산한다. 러시아가 이때 3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멕시코는 25만 8천.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2016년 12월부터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올랐네요. 2016년 43이었는데 17년도 50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사우디와 러시아는 아주 너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7년 10월인데요. 사우디의 왕, 국왕이 국빈 방문을 한 거예요. 러시아에. 국빈 방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 진짜 관계가 개선되고 좋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국빈 방문이라는 게. 1990년 초 소련이 붕괴되죠. 그 당시에도 사우디 석유 장관이 누구였냐면 이 양반이었어. 이 양반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사우디 석유 장관이었던 사람이야. 1990년대만 해도요. 이 석유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사우디는 러시아를 경쟁자로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17년 사우디 왕이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군사협력,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를 사우디에 판매하는 무기 판매, 기술 이전까지 별의별 걸 다 합의합니다. 이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다? 트럼프였다.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는 동맹을 유지시키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들어도 그 패권을 유지하려면 동맹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지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외교를 이렇게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 미국, 그 외에 뭐 중국,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도 있는데 이 국가들끼리만 경쟁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복잡 다사다난하구나. 이거를 우린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힘세니까 깡패니까 다 된다. 미국이 초패권 국가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것도 설계를 한 다음에 하는 거지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무대뽀로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돼서 다 말아먹었잖아. 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 자, 오늘 영상은 뉴맵, 에너지 기후 지정하기 바꾸는 새로운 패권지도 뉴맵이라는 책의 광고 영상입니다.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오바마 정부 때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라고 나토 총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바이든 행정부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다는데 작가는 이 밑에 있는 이분 있죠? 데니얼 예긴입니다. 데니얼 예긴. 이분이 에너지랑 지정학에서 저명한 작가예요. 작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사 그리고 국제정치 둘 다 공부하신 분인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작가분의 와이프가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러시아 동유럽연구센터 소장이야. 와이프분이 러시아 정치 전문가시더라고요. 오늘 간다요가 사실 중동아랍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 책 안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이후에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전 세계가 이런 것도 담고 있어요. 이 책인데 반딱반딱해. 책이 좀 두껍습니다. 꽤 두꺼워요. 책 크기도 꽤 크고 한 600페이지가 넘어요.
부록 빼고도 그만큼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지금 책의 부제가 뭐야? 에너지 기후 지정하기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작가분이 에너지 관련 컨설팅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제 국제정치 얘기를 한 거죠. 꽤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정말로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정말로 시작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재편되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수많은 국가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기후 지정하기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 뉴맵.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